최순실 씨가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또 그 남자친구와 사귈 때 굉장히 무섭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남자친구하고 이제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았던가 할 때 아마 이 주먹을 동원해서 떼놓으려고 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분 얘기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이가 남자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할 때 최순실 씨가 깡패를 동원하려고 그랬어요. 애 뛰려고. 뭐 두목이라는 그 깡패가 보고는 두 사람을 보고 두 사람이 이제 커지게 생겼으니까 직접 해도 될 거를 뭐 우리한테 시키냐고. 네, 이제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딸이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심지어 딸한테서 이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돈이냐 아니면 남자친구냐 선택해라 그랬는데 이제 정유라 씨가 나는 이 남자친구가 좋다. 돈 포기하겠습니다. 재산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뭐 이름 쓰고 이제 저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요.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일체 상속을 포기하겠다. 재밌습니다. 최순실님의 자녀로서 아래 상속 물건에 대한 일체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의제기도 하지 않으며 이렇게 각서를 씁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아마 2015년,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쓴 걸로 봐서는 이게 이제 임신했던 때 같습니다. 아마 출산 전에. 출산 한 4개월 전에. 네. 기억나시죠? 네. 그 당시 처음에 이게 나돌았을 때 그 SNS상에 그 뭡니까? 그 26주 된 초음파 사진. 초음파 사진 돌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그쪽 올리면서 그 내용이 뭐냐니까 나는 절대 이 아이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뭐 말 타는 것도 포기하겠고 돈도 포기하겠다. 부모도 또 절연하겠다. 뭐 그런 대목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정유라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강하게 이제 어머니인 최순실한테 버틴 거죠.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 두 아이를 데리고 독일에 갔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검찰에서는 조만간 지금 뭐마 정유라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 소환할 그 입장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변호사 이야기도 검찰이 소환하면은 일단 귀국하겠다 하는 것이 정유라의 입장이라 하니 또 정유라도 어쨌든 조만간 소환되어서 네. 어떤 검찰의 조사 수사를 받아야 네. 되겠죠. 지금 보면 이 상속 포기각서에는 관악구 신림동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아마 두 사람이 동거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남자친구 아까도 집이 나왔죠. 관악구 신림동이었기 때문에 그때 쓴 것 같고요. 자, 최순실 씨가 이 정유라 씨뿐만 아니라 이 예비 사위라고 할 수 있죠. 정유라 씨 남자친구한테는 다짐서라는 걸 받았습니다. 이 다짐서를 보면 저는 저 땡땡땡 이름을 쓰고요. 태어날 아이의 책임 문제에 관하여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다 하겠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 유연희 부모님께 정유라 씨죠. 그 의지하지 않고 저희들만의 힘으로 책임지고 키울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다짐서 효력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런 걸 이제 신사조항이라는데 이런 것도 저기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여기 저기 상속은 상속 개시되기 전에 뭐 포기각서 만장을 써도 그게 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아마 최순실 입장에서는 돈 보고 내 딸한테 접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제 그때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또 조폭까지 통해서 이제 해보려고 그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 받아들인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이제 그냥 브리핑을 하고 나갔지만 왜 최태민의 사망을 석 달이 넘어서도 알리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산 정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었나. 그게 조순재의 녹취록에 보면 12.6 이후에 돈 뭉치가 막 들어왔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배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최순실의 오빠죠. 조순재의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걸 봐서는 6억, 당시 79년도에 6억의 돈이 최태민 일가 쪽으로 갔고, 그러면서 아마, 박근혜 당시 의원이 많이 안다고 했을 때 어떤 재산 부분에 대해서 뭐 갈등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살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망을 알리지 않을 때 되게 상속 다툼이 날 때 모시고 있던 형제가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재산을 돌려놓고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는 좀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선이 최순실의 엄마가 또 다른 배다른 형제들 상대로 하고 친자 소송도 했다고 그랬거든요. 재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기야 상식적으로는 이제 이 사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고해서 주변에 아는 분들은 다 알려서 이제
좀 문상을 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게 A잖아요. 또 A 범죄리 A 그게 도리인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게 나중에 뒤늦게 알려져서 언론에 기사가 난 것도 한 두어 달 지나서 났거든요. 그 경향신문은 그냥 8월경에 뒤늦게 나오고 났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사망 사실을 비밀로 감추면서 뭔가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좀 아까 이제 그런 이수희 생각- 변호사 얘기했던 11.29에 뭉칫돈이 들어왔다는 그 조순재, 네. 조순재 씨의 그 증언을 보면서 문득 보면 사실 2013년 2월 달에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직전에 동아일보에서 토요판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일대기를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네.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게 왜냐니까 당시 11.29 이후에는 모두가 정신이 없을 때예요. 정신이 없을 때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80년 5월, 6월 되면은 국보위에서 당시 유신 정권의 9명에게 그냥 환수합니다. 그게 대략 9명한테 환수한 게 8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요즘 1조가 넘는 돈인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제 9억 6천 거기에서 9억 6천 중에서 5천원 어떻게 하고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합수본부장이 넘겨주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그 동아일보 2013년 그 특대호 보면은 안병호 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노태우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 뒤늦게 이제 전두환 정권 출범 직후죠. 가서 그 박근혜 양하고 서로 그 당시 돈을 갖다 돌려받는 그 문제를 갖고 이른바 협상을 갖다 몇 달간 했다. 왜냐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살아생전에 보면 김성권 재정위원장 등이 돈을 갖다가 이른바 주식 형태로 엄청나게 만들어 주었고 그 대목을 갖다 환수하는데 몇 달이 걸렸고 결국 보면 나중에 본인이 협상 끝에 당시 문공부 차관이 3쿼터로 그걸 싣고 나왔다. 3쿼터는 4분의 3톤 트럭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대목이 있을 때 지금 11.6 이후에 어쨌든 돈 뭉치가 들어왔다 하는 부분은 그 6억을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6억은 뭐냐니까 실제로 6억을 갖다가 수표로 주었을 겁니다. 그건 김기현 비서실장 방에 있던 9억 6천 중에서 얼마 나누고 나머지 6억은 유가족한테 돌려주었던 거거든요. 그건 아닌 거 같고 그 외에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어느 기업이 돈 줄 리 있어요? 최태민한테? 그럼 무언가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던 것을 갖다가 찾는 과정이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최태민이 갑작스럽게 심부정증인가요? 그걸로 죽게 되니까 네. 화병이죠. 일종의 화병으로 죽게 되니까 어떤 가족들 입장에서 그 재산을 갖다가 자기렇게 싹싹싹 정리할 부분이 있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당시 1998년 임선희 씨가 대구 달성 가서 박근혜 후보를 도울 때 그 당시 재산이 임선희 재산만 130억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예, 증언이 네. 있었죠.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최순실 씨가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정말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것 때문에 형제들한테도 아버지의 부고를 늦게 알리고 그리고 자신의 자식한테도 뭔가 돈으로 상속으로 뭔가 위협을 가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좀 그런 걸 보면 돈이면 다 된다 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에 출마했을 때,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조차 돈을 자매들끼리 다 각출해서 5천만 원씩 해서 2억 5천을 만들어서 내려가는 거 보면 손해나는 짓은 절대 안 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 그 법률적인 구속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의 사랑 앞에서 상속 포기각서라든가 다짐서의 내용도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말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지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김기춘이라던가 우병우 같은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 양지에 있었던 것 같고 그 철저하게 음지에서는 최태민, 임선희, 최순실 같은 사람은 음지에 있으면서 실리를 돈을 위해서 대통령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두 가지 사람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실패하고 한 사람으로서도 주변 관계가 이렇게 그 가족과 친구들조차도 떠나버린 그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군 있잖아요. 신군. 그 좀 남편. 아, 네. 정유라 씨 남자친구. 남편 신군. 남자친구요. 남자친구. 네, 사유가 됐죠. 지금 사유죠. 이제. 그 신군 얘기가 사실은 야, 너희 부모 원망에 돈도 실력이야. 그 장문의 편집은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친구도 보면 조금 승마를 했대요. 승마를 하다가 어디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하니까 그만두었고 실제 나중에 정유라가 이제 승마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일종의 말 관리 비슷하게 했는데 문제는 그때마다 그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최순실이 그 신군을 갖다가 모욕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줘도 이렇게 주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야말로 돈을 줘도 바닥에 패대기를 치면서 그런 식으로 주었다는 것들이 이번에 모 월간지에 보니 아주 상세히 적혀 있던데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굉장히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짐서 받는 거죠. 너 애 낳으면은 애는 잘 키워. 그 대신 돈은 니들이 알아서 키우는 거야. 너희 이런 키우는 거죠. 거야. 근데 돈은 절대 의지하지 마. 근데 너 잘못 키우면 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윽박지르는 듯한 모습이죠. 네. 저는 좀 이런 계속 이제 그 운전기사 보도를 보면서 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대통령이 정말 뭐 정유라 친구 아빠 회사 뭐 KD 뭐 이런 게 해서 그거를 같이 해먹을 생각에 정말 확신범이라면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정말 공주로 자라다가 이런 그 사악한 사람들 숲에서 영혼도 지배된 상황에서 그냥 정말 도와준 착한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국정농단까지 됐다가 내가 쏘갔구나. 정말 내가 쏘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 순간, 깨치게 되는 그 순간에 인간적으로 이걸 버틸 수 있을까? 꽤 많은 시중에 그래서 대통령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미몽에서 깨어났을 때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좀 보면서 비유가 좀 부적절하긴 하지만 꼭 무슨 염전노예 보는 것 같은 느낌. 그 뒤에서 지가 아직도 공주인가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너무 사악하다, 이 최순실 일가는. 그리고 참 대통령이 안 됐다. 그런 것도 모르고 이용당하고 있는 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염전노예까지는 너무 심한 표현이어서요. 그거는 거칠은 없던 표현으로 저희가 하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최재경 민정수석이 처음 취임하고 며칠 안 됐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대통령 좀 상태가 좀 어떤가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최순실을 그렇게 감싸고 있었던 게 결국은 이 배신 트라우마, 그동안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특히 아버지도 그 배신당하고 하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이제 이 총을 맞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배신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최순실 씨하고 더 이 관계가 강해졌는데 최순실 씨가 이랬다는 걸 알고는 정말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을 느끼는 것 같더라. 뭐 이 얘기를 이런 하더라고요. 거니까 좀 박근혜 대통령은 남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믿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 시대 이제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결국 배신하지 않습니까? 김정일 중앙정보부장 배신해서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총으로 이제 참 시해를 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좌절했던 것은 아마 자기 지금 28, 29 나이에 이제 신당동으로 나와 있을 때 가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밑에서 보면 유신만이 살 길이라고 말이지 고래고래 가음질렀던 모 전직 장관이 자기를 보더니 외면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기 입장에서는 당신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시대에 보안사령관으로 그야말로 충성을 맹세했던 전두환 장군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되더니 10월 26일 대통령 기일도 그 기념식 갖지 마라. 사실 그 당시 분위기 기념식 가질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인 최순실과 뭐해서 쏘곤 이야기하고 흔한 얘기를 수다 떨고 알고 봤더니 뒤에 가서 뒷담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생체화, 체질화되면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니까 충성을 갖다 맹세할 뿐이지 너희는 언제든 날 배신할 수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큰 배신은 사실은 자기도 당했지만 죄송합니다만 대통령도 국민들을 배신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국민들 그것도 글을 찍었던 52.6%의 국민들이 받는 허탈감, 배신감, 모욕감, 모멸감 이것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그거보다 커도 몇 천 배 클 겁니다. 네. 배신당했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자기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내가 배신당했다라고 해야지만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국민 배신뿐만 아니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한 사람이 좀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까이 있었던 그 정윤회와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박근정도 그랬고 대통령의 배신에 대한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이지 실제 그를 누가 배신했겠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자기 혼자 사는 거고 그리고 필요한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게 부부일지라도 부자지간일지라도 결국은 자기 존재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방어를 하기 위한 그 논리적으로 배신당했다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보면은 우리 이제 보면 이제 이 형사가 조사받다가 이제 많이 이제 보면 중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 경우 누구한테 배신당했을 때 가장 보면 좌절하냐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예를 들어서 뭐 측근이 배신할 수 있어요. 자기 배우자가 배신하는 순간은 그걸 못 견뎌요. 자기가 무너집니다.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셨던 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최순실이 사실상 그러니까 미혼이고 비혼인 상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믿거니 했던 그런 최순실이
뭐 배우자 역할 비슷한 걸 했다면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그 와중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